안녕하세요, 팀장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6월 달에 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나만의 세일즈 스토리를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의 세일즈 스토리가 어떤 건지 되게 막연하셨을 텐데, 이제 조금은 고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어, 세일즈 스토리인지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팀장님들이 DB 쓰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저도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을 만나서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말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고객님, 아무리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신뢰해 주는 분들은 충분히 계약까지 이뤄갈 수 있겠지만, 그 고객들이 제가 나한테 보험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지해도 돼? 왜 해지하라고 하지? 이런 의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설득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고, 주변을 돌아보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세일즈 스토리북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고객들에게 자료를 보면서 파일로 해서 넘겨가면서 어? 암은 일반암이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어디까지 범위가 되고요. 이런 자료들이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 고객에게 그걸만 설명해 가지고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요번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들었을 때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했던 게 바로 질병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우리가 보통 요즘은 재산보험을 많이 판매하잖아요. 암보험이라든지 질병에 관련된 이런 많은 특약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질병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질병이 의료기술은 어떻게 나왔고. 자, 제가 엊그제 우리 하나생명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 최든호 강사가 얘기한 하나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무릎, 연골, 줄기세포 치료 방법이 나왔을 때 아마 다들 굉장히 반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나 저거 들어본 건데. 그것처럼 우리 고객들에게 이런 질병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시각화해서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데서 출발한 게 바로 이 세일즈 스토리북이고요. 그리고 영업이라는 거는 어떤 그 상품을 갖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세일즈 스토리가 있어요. 영업에 관련된 나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고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함으로 인해서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에 어떤 동의를 얻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의 세일즈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내 주변의 사례여도 좋고 아니면 이런 통계여도 좋고 여러 가지 사례가 굉장히 그거를 모아서 나만의 이야기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질병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고객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보장자산과 내가 제시하는 그러한 보장자산, 우리나라의 현재의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고객들이 충분히 내가 이 부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거는 유지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의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일을 했던 저희 설계사분들은 모두 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세일즈 스토리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저만의 세일즈 스토리북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각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다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좀 자료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본인이 만든 게 아니다 보면 막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준을 좀 제시를 해주고 실제 고객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제가 만들어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각색을 해서 팀장님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셔도 좋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정보를 받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고객이 가입된 현황을 보는 그 사이에 이 세일즈 스토리를 고객하고 같이 서로 나눈다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비교하고 분석해주고 우리가 진단을 해준다면 고객들은 충분히 제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팀장님들도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충분히 연습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DB를 3건씩 제공해 드린다고 했고요. 또 우수상, 장려상, 최우수상 그래서 DB로 시상을 해드려서 우리 팀장님들이 참가만 하셔도 DB를 받으실 수 있고 이거는 DB를 떠나서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세일즈 스토리 그 스토리가 없다면 우리 팀장님들이 한두 번은 운이 좋아서 할 수 있겠지만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업을 오랫동안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여기서 또 내 고객을 만나면서 성공 사례가 더해지면서 나의 이야기는 더 풍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고객을 만나면서 팀장님들의 풍성한 세일즈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저만의 세일즈 스토리를 우리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버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요. 고객을 만나서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하고 우리 질문지 있잖아요. 질문지를 이제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가입된 현황을 파악하기 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님의 보험을 진단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런 뉴스 기사를 본 적 있나요? 올 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우리가 평생토록 쓰는 의료비가 약 2억 5천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거는 고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2억 5천을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70대 이후에 이 의료비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고객님이 갖고 계시는 보장자산, 즉 보험은 충분히 이 의료비를 대체할 만큼 약 2억 5천 이상의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세대를 5번이나 변경하면서 변경이 되어 왔고요. 고객님은 어느 세대인지 제가 잠시 후에 고객님의 보험을 함께 보면서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실손보험은 많이 보장하는 거. 옛날 게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유지의 관점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이 보장을 해주지만 그만큼 보험료 인상이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보험회사가 부담을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고객들한테 전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나중에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가 많은 의료비를 쓰는 시기가 70대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 정작 우리가 의료비의 70%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실손보험이 너무나 큰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서 유지를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님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실손보험을 그냥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게 준다고 나쁜 게 아니라 유지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실손보험을 제가 유지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보장 분석을 한 그 원칙은요.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서도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비의 그런 단가가 많이 올라갔죠. 비급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은 얼마나 보장을 받는지 충분한 보장을 갖고 있는지 아까 제가 서두에 2억 5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갖고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죠. 고객님은 언제까지 몇 세까지 보장을 받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가 합리적인지 부담스러운지 또는 과하게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기준을 통해서 고객님의 보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인데요. 가장 많은 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암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우리가 암, 뇌, 심이라고 하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중대한 질환, 사망률도 높고 그리고 위험이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이 중대한 질환 때문에 사실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고객님의 이 3대 질환에 대한 보장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암인데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신 통계를 보면 지금 남성분들은 2명 중에 1명,
여성분들은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우리 주변에 아마 고객님도 주변에 암을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거나 여러 가지 유형 형태로 암 치료를,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가족 중에 또는 뭐 친구 중에 동료 중에 많은 분들이 암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가족 중에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암이 사망률도 높고 발병률이 높아진 이유는 건강검진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발병률이 더 높아지겠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그동안 지금도 보지 못하는 암들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또 그런 암을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암들을 발견하면서 암 발병률을 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률이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전 연령의 1위인 암 질환 그리고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그런 암 질환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 이제 남성과 여성은 성별로 구분을 하자면 여성분들은 55세 기점으로 좀 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때문에 좀 빠르게 발병률이 남성분들보다 좀 높게 나오고요. 남성분들은 참 애석하게도 은퇴 시점에서 60대 이후부터 7, 80대까지 암 발병률이 정점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좀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남성분들은 좀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에서도 충분히 내가 은퇴 시점에서 모아놓은 노후 자산이 그 의료비로 나가지 않도록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객님도 한번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제는 뭐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암 치료 비용이 생존의 핵심이죠. 지금 보시면 암 종류별로 치료비가 들어가는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암은 항암 치료, TV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보면 입원해서 막 머리도 빠지고 구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는 10명 중에 9명은 통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암에 대한 보상의 트렌드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사회적인 트렌드, 여러 가지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의료기술이 너무나 급격하게 발달한다는 거죠. 예전에 없던 그러한 치료제들, 그리고 암도 이제는 돈만 있으면 오래 산다는 그러한 통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진단비, 암 진단비나 1억 있어, 2억 있어. 왜? 치료도 받고 또 암이 걸리면 경제생활이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생활비와 치료비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비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 주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과 항암치료, 그리고 또 이후의 재활치료, 이 모든 과정에 걸쳐서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그 암 특약 시대, 암 치료비 특약 시대로 트렌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암의 사망 원인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이암이에요. 암 사망의 90%가 전이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은 한 번 걸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이암에 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트레인드인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그러한 진단비 위주의 고객님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이암으로 인해서는 이미 받아서 끝났기 때문에 고객님이 갖고 있는 자산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는 전이암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전이암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 때문에 암이 진단비 위주에서 이제 검사부터 치료 그리고 재활까지 또 전이암까지 모두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치료비의 트렌드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입하고 있는 동안 평생 고객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료비를 꾸준하게 받아서 경제생활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보험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고객님은 어떤 트렌드인지 과거의 일시만 주고 마는 진단비 트렌드인지 현재의 최신의 트렌드, 치료비의 그런 트렌드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의료기술이죠. 여기 다 보이는 것처럼 각종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 치료제들이 있는데요. 비싼 거는 1억도 넘어가고요. 어떤 건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비급여라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치료제들은 나오게 되면 의료보험이 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 해당이 되지 않아서 비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의료보험 되는 치료를 많이 받던데 굳이 이 비급여 치료가 필요 있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참 아쉽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암은 치료비가 핵심이다. 고객님이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보험 쪽으로는 어떤 특약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틀려지는 겁니다. 내가 자산이 충분하고 돈이 좀 있다? 비급여 치료를 가는 거고요. 내가 생활이 좀 어렵고 이걸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나는 좋은 치료제를 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급여 항목으로 가다 보니 통계가 그렇게 나온 거죠. 통계 오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의 트렌드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치료비 위주의 그러한 보장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님은 이러한 비급여 치료들을 내가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암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높으면 오래 살고요. 소득이 낮으면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치료비가 핵심인 그러한 질병인데요. 그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뭐 보험을 많이 들면 더 많은 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들 수 있겠지만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험은요. 소득이 낮다고 소득이 높다고 가입을 못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자산을 분배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의 격차에서 오는 암 치료비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게 바로 보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에 그러한 보장 자산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뇌혈관 질환인데요. 아마 뇌출혈 뇌경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졸중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뇌동맥류라는 건 아마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뇌동맥류라는 게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옛날 말로 하면 중풍이라고 하죠. 마비가 오는 거. 이 질환이 뇌혈관 질환이 전체 중에 40%가 넘는 50% 가까이 되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뇌경색, 뇌졸중까지만 진단받으며 진단비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전체 질환의 한 70%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보장 자산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런데 뇌동맥류라는 게요. 발병률이 2위예요. 뇌경색 다음으로. 자,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뇌경색 뇌출혈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님이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뇌졸중까지만 보상이 되는 그런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갖고 있다면 고객님은 뇌동맥류가 발병되면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나 그 발병 안 되면 되지? 발병률이 2위이기 때문에 발병될 수 있는 확률이 누구에게나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보험을 내가 가입하고 있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넓혀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고객님은 뇌혈관 질환은 어디까지 보장받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뇌동맥류가 위험한 게 많은 TV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뇌동맥류는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뇌수술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포일 섹션술, 클립 결찰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는데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고객님은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자, 뇌혈관 질환은 만약에 발병이 되게 되면요,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고 병원에서 MRI, CT 등을 찍고 그리고 뇌혈관이 막혀 있으면 녹이는 혈전용에 또 혈전이 잘 빠져나오지 않으면 혈전을 제거하는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 프로세스에 맞는 그런 특약들이 고객님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혈전용해제를 써야 되는데 고객님이 혈전용해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면 고객님의 의료비를 또 자산해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의 이런 치료 프로세스에 맞는 그러한 보장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자,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뇌혈관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마비가 오거나 장애가 오는 질환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입원도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요.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200일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게 뭐예요? 간병비죠. 요즘 보통 뇌혈관 질환 환자들은 간병인의 도움이 더 절실하다 보니까 15만 원, 20만 원을 주고도
참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100일만 입원한다 하더라도 15만 원이면 1,500만 원이에요. 간병포가 되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고객님들이 어떻게 이 간병비를 준비하고 있는지, 특히 고혈압 환자라든지 뇌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 이력이 있는 분들은 범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간병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요, 어디까지 보상받는지, 그리고 또 간병비까지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고객님이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급성심근경색과 혈관이 막히는 협심증, 이렇게 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보다 우리가 이 급성심근경색하고 협심증을 화혈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50%가 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한 55%가 되는 질환이요, 부정맥, 심부전, 이 기능 저하에서 오는 그러한 질환들인데, 이게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고객님은 아까 뇌혈관 질환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나는 협심증까지 또는 급성심근경색까지밖에 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심부전 부정맥은 보상이 안 되는 거죠.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상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 부정맥이라는 거는 심장이 빨리도 뛰고 늦게도 뛰고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해서 혈액순환이,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는 그러한 질환이에요. 이 질환이 어떻게, 왜 위험하냐면 이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못하니까 심장 안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는 고이게 되면 핏덩어리, 피떡이라고 하죠. 혈전이 생기게 되고,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에서 막히면 뭐가 돼요? 급성심근경색.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돼서 뇌경색이 돼서 돌연사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많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심장질환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부정맥 질환입니다. 부정맥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죠. 그래서 고객님이 부정맥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드릴 거고요. 또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은요, 혈전 용해술과 또 혈전 제거, 그리고 스탠드를 삽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치료에 맞는 특약은 갖고 있는지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 뇌혈관 질환은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심장 질환은요, 이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심장은 생명하고 직관된 그런 장기다 보니까 고가의 수술 장비와 첨단 기술이 필요한 거죠. 정교한 수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자,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스텐트 삽입하죠. 그리고 심장이 제대로 못 뛰는 게 이제 전기 자극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제세동기라든지 전기기 자극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보조 장치를 이제 삽입하게 되는데, 그러한 고가의 수술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이 현 심장 질환에서 이러한 부정맥 질환에 대한 고액의 수술비, 또 스탠드 삽입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혹시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닌지, 내 돈을 더 내야 되는지, 이것들을 제가 한번 꼼꼼히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심장질환은요, 남성분들도 위험하다고 알고 있지만 여성분들이 참 심장질환의 반전이라고 돼 있죠. 여성분들이 사망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에 급격하게 좋은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심장이 악화되는 그런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심부전 부정맥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럼 여성분들이라면, 우리가 남성분들은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급성심근경색이나 허혈성 질환이 좀 더 많다면, 여성분들은 심부전 부정맥, 더 심장 질환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질환을 많이 앓게 되는데, 왜 이게 여성들한테 더 위험하냐면, 여성들은 폐경기가 오면서 갱년기가 오죠.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숨이 가쁘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갱년기 증상으로 오인해가지고 그냥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다면 피떡이 생기고, 그 피떡이 돌아다니다 막혀서 돌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이 폐경기 질환으로 오인으로 함으로 인한 그런 돌연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더 이 심장질환에서 각별히 보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고객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가 진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술 기술이 정말 날로 발전합니다. 당일날 수술도 가능하고요. 심장 수술은 저희 어머니가 제대동기를 삽입하셨는데요. 1박 2일 하셨어요. 런데세브란스에서 허벅지에다가 바늘 꽂아가지고요. 장비를 거기다 꽂아서 하루 만에 퇴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좋아지니까 약보다는 수술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럼 수술 기술이 발달하면 치료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입원 일수가 짧아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수술 치료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예전처럼 얘기하는 이렇게 피를 보는 칼로 잘라내는 자르고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간헐 수술이 아닌 어, 흉터가 적게 나면 로봇 수술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면 더 많은 수술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고객님 이제는 수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고객님이 어렵게 먹고 땀 흘려 모아놓은 그러한 자산을 의료비로 쓰지 않으시고 노후 대비를 하시는데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요, 질병 수술비 또 종수술비라고 하는 그런 수술비가 있고요. 또 엔대 수술비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있으시면 정말 빈틈없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비,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됩니다.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충분히 그런 수술 치료에 대비할 수 있는지,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수술 치료에 맞는 보장자산은, 수술 보장자산은 잘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 간병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의 소득의 60%를 간병비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자녀들도 또 우리 고객님들도 이 간병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사람이 케어하는 시대는 지났죠. 가족들이, 간병인들이 와서 간병을 합니다. 그럼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지금 370만 원이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400만 원, 500만 원, 더 많은 간병비에 지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의 간병비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 그러한 그 보장 자산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객님의 가입된 보험을 보고, 지금 말씀드린 보장 자산은 충분히 2억 5천 정도 이상은 준비하고 있는지, 암은 얼마만큼 보장받는지, 지금의 좋은 비급여 치료들을 아무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게끔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치료비 위주의 그런 보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은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입은 하고 계시고 보험료는 내고 계시지만 보장은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있는지, 그리고 간병과 또 그 질환에 맞는 수술비, 그리고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나올 이 수술료에 대한 보장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간병에 대한 부분은 잘 되어 있는지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의 보험을 보고요. 보장이 좋은 건 당연히 유지하라고 말씀드릴 거고, 중복되거나 과다한 거는 과감히 정리하여 또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이 이 트렌드에 맞지 않고 고객님, 남들은 다 있는데 고객님만 없는 그러한 보장 자산이 있다면 추가하라고 제안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부터 고객님이 가입된 현황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교하면서 꼼꼼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